아기, 히가시노 게이고. 사건, 노노구치 오사무의 수기. 사건이 일어난 날은 4월 16일 화요일이었다. 그날 나는 오후 3시 반에 집을 나와 히다카 구니이코의 집으로 향했다. 히다카의 집은 내가 사는 곳에서는 전차로 역 하나 거리다. 역에서 잠깐 버스를 타야 하지만 그래도 걷는 시간까지 앞에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평소에 나는 별다른 볼일이 없이도 히다카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지만 그날은 특별한 용건이 있었다. 아니, 그보다 그날을 놓치면 당분간 그를 만날 수 없었다. 히다카의 집은 말끔하게 구획 정리를 한 주택가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차례차례 늘어선 집들은 한결같이 고급 주택이다. 그리고 이따금 호화주택이라고 할 만한 저택도 눈에 띈다. 이 근방은 예전에는 잡목이 들어찬 숲이어서 그 나무들을 그대로 정원수로 살려둔 집이 많다. 담장 안으로 너도밤나무며 상수리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서 길 쪽에까지 짙은 그림자를 떨구고 있다. 이 도로만 해도 그리 좁은 편이 아닌데 이 일대는 모두 일방통행이다. 안전성 확보도 동네의 수준을 나타내는 한 가지 조건이라고나 할까? 몇 년 전 히다카에게서 이쪽에 집을 샀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역시나 하고 생각했다. 이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이 동네에 산다는 건 큰 꿈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히다카의 집은 호화주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부부 둘이서 살기에는 분명 너무 큰 집이라는 생각이 드는 저택이었다. 팔짝 지붕 같은 부분은 전통 가옥풍이지만 출창과 아치형 현관, 2층 창문에 플라워 박스가 있는 점 등은 서양식 디자인의 건축이다. 이건 아마도 부부 양쪽의 의견을 똑같이 반영하여 지은 결과일 것이다. 아니, 담장이 벽돌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부인 쪽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고 봐야 할까? 그녀는 유럽의 고성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예전에 그런 말을 내비친 적이 있었다. 아차, 정정해야겠군. 부인이 아니다. 전 부인이다. 그 벽돌담을 따라 들어가 역시 양옆에 벽돌을 높직하게 쌓아올린 대문 앞에 서서 나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주차장에 히다카의 사부 자동차가 없었다. 외출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생각하다가 퍼뜩 벚나무가 떠올랐다. 히다카의 집 정원에는 천여 벚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는 30%쯤 피어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열흘 가까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남의 집이기는 하지만 친구라는 입장을 앞세워 낼름 들어가 보기로 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중간에서 갈라져 건물 남쪽으로 이어졌다. 나는 그 위를 걸어 정원으로 돌아 들어갔다. 벚꽃은 그새 많이 떨어져 버렸지만 아직 기분 좋게 바라볼 만큼은 꽃잎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감상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그곳에 낯선 여자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여자는 허리를 숙이고 땅바닥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면바지에 스웨터 차림이었다. 손에는 하얀 천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라고 나는 말을 건넸다. 여자는 깜짝 놀란 기색이었다. 이쪽을 돌아보더니 벌떡 몸을 일으켰다. 죄송해요. 라고 여자는 말했다. 이게 바람에 날려 이 댁 정원으로 넘어왔어요. 집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실내인 줄 알면서도. 그러더니 손에 든 것을 내보였다. 그것은 하얀 모자였다.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눈도 코도 입도 자그마한 평범한 얼굴의 여자였다. 안색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모자가 날려갈 만큼 강한 바람이 불었던가? 나는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열심히 바닥을 살펴보시는 것 같았는데요. 네,
잔디가 너무 예뻐서 손질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잘 몰라요. 여기 친구 집이라서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 집 주인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 아, 죄송합니다. 여자는 머리를 한 차례 숙이더니 내 옆을 지나 대문 쪽으로 나갔다. 그리고 5분쯤 지났을까? 주차장 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히다카가 들어온 모양이었다. 나는 현관 쪽으로 돌아갔다. 감색 사부가 후진하면서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참이었다. 운전석의 히다카가 나를 알아보고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리에 씨도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었다. 아, 미안해. 잠깐 쇼핑하려고 나갔는데 길이 막혀서 말이지. 아, 힘들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히다카는 얼굴 앞에서 손을 내저었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별로. 내 마음대로 여기 정원 벚나무를 구경하고 있었어. 이제 많이 떨어졌지. 조금. 그래도 정말 근사한 나무야. 꽃이 피어있을 땐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야. 작업실 창문이 바로 옆이라 가끔 벌레가 꿈틀꿈틀 들어온다니까. 아휴, 하지만 당분간은 여기서 작업할 일도 없잖아. 응, 그놈의 벌레 지옥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 뭐 어쨌거나 안으로 들어가자고. 아직 커피 한 잔 마실 정도의 그릇들은 남아있어. 아치형의 현관을 지나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거의 다 정리되어 있었다. 벽을 장식했던 그림도 사라졌다. 짐은 다 꾸렸어? 나는 히다카에게 물었다. 작업실만 빼고는 대충 끝났어. 하긴 거의 다 이삿짐 센터에 맡겼으니까 나는 별로 한 일도 없지만. 오늘 밤에는 어디서 잘 거야? 일단 호텔을 잡아뒀어. 크라운 호텔. 하지만 나는 아무래도 여기서 밤을 새야 할지도 모르겠어. 나와 히다카는 그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5평 남짓한 방이다. 컴퓨터와 책상, 거기에 작은 책장 하나가 있을 뿐 횡댕그렁했다. 나머지 가구는 이미 포장했을 터였다. 아, 내일까지 보내야 할 원고가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지? 내 질문에 히다카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연재 1회분이 남았어. 오늘 밤 안에 팩스로 보내주기로 했고. 그래서 아직 전화는 해지 수속도 못하고 있다니까. 소메이 출판사의 월간지? 응. 앞으로 몇 매나 써야 하는데. 30매? 뭐 어떻게든 될 거야. 의자는 2개가 남아있어서 책상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곧바로 리에 씨가 커피를 내왔다. 밴쿠버 쪽 날씨는 어떻지? 아무래도 여기보다야 춥겠지? 나는 2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위도가 전혀 다르잖아. 여기보다야 춥지. 하지만 한여름에는 시원하다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에어컨을 켠 방에만 있으면 몸이 영 안 좋거든요. 시원한 방에서 원고도 술술 잘 써진다면 좋겠어. 근데 아마 그렇게는 안 되겠지? 히다카가 싱글싱글 웃었다. 노노구치 씨도 꼭 놀러오세요. 여기저기 안내해드릴 수 있게 제가 준비할 테니까요. 고마워요. 꼭 한번 갈게요. 그럼 천천히 이야기하시라면서 리에 씨는 방을 나갔다. 히다카는 커피잔을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았다. 저 벚꽃이 활짝 핀 걸 보고 갈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 그가 말했다. 내년부터는 한창 예쁠 때 사진을 찍어서 캐나다로 보내줄게. 아참, 그쪽에도 벚나무가 있던가? 글쎄, 모르겠네. 이번에 가서 살게 될 집 근처에는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히다카는 커피를 마셨다. 근데 아까 좀 이상한 여자가 정원에 와 있었어. 나는 약간 망설였지만 역시 알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말하기로 했다. 이상한 여자? 히다카가 미간을 좁혔다. 나는 조금 전에 본 여자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짓던 히다카의 얼굴이 점점 풀어지더니 피식 웃었다. 혹시 채색된 목각인형 같은 얼굴을 한 여자 아니었어? 그래, 듣고 보니 그런 얼굴이었어. 비유가 정확했기 때문에 나는 웃음이 났다. 이름이 님이라고 했던가? 옆집에 사는 여자야. 언뜻 젊게 보이지만 아마 40살이 넘었을 거야. 중학생 정도의 아들이 있거든. 그야말로 철딱선이 없는 중학생 녀석이지. 남편은 도통 집에 붙어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 아마 어딘가 지방의 직장에 혼자 내려간 모양이라는 게 리의 의출이야. 꽤 자세히 알고 있네. 친하게 지내는 모양이야. 그 여자하고 천만의 말씀. 히다카가 창문을 열자 모기장 덧문만 남았다. 부드럽게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에는 잎사귀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 반대야. 히다카는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내가 그 여자한테 원한을 산 것 같아. 원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뭐 때문에?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뭘 어쨌는데? 그 여자가 기르던 고양이가 얼마 전에 죽은 모양이야.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야. 수의사에게 데려갔더니 독을 먹은 게 아니냐고 했다네. 그 일하고 자네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가 독을 넣은 경단을 뿌려놓아서 고양이가 그걸 먹은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모양이야. 자네가? 그 여자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라니까. 히다카는 하나 남은 책장에서 월간지를 뽑아오더니 한 가운데쯤을 펼쳐서 내 앞에 놓았다. 이 글을 읽었대. 그것은 반 페이지 정도의 수필이었다. 제목은 인내의 한계. 옆에 히다카의 얼굴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었다. 나는 그 수필을 대충 훑어보았다. 글의 내용은 내놓고 기르는 고양이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침에 나가보면 정원에는 반드시 고양이 똥이 널려 있고 주차장 자동차의 보닛에는 고양이 발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다. 화분에 꽂히며 잎사귀를 물어뜯기도 한다. 흰색과 갈색의 얼룩 고양이가 범인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대책을 세울 도리가 없다. 페트병을 쭉 늘어놓으면 고양이가 도망간다는 속설이 있어서 그것도 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고 그야말로 인내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나날이다. 대략 그런 내용이었다. 죽은 고양이가 흰색과 갈색의 얼룩 고양이였어? 뭐 그렇다네. 거참.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의심을 받을 만도 하네. 지난주였던가? 그 여자가 험악한 얼굴을 하고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 차마 독을 뿌렸다는 말까지는 못했지만 거의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짓 안 한다 하고 리에가 화를 내면서 돌려보냈는데 오늘도 정원을 어정거렸다는 걸 보니 아직도 의심하는 모양이네. 혹시 독이 든 경단이 어딘가 떨어져 있지 않나 하고 살펴봤겠지. 상당히 집념이 강하네. 그런 쪽 여자들이 다 그래. 자네가 당분간 캐나다에 가게 된 건 모르는 모양이지? 아니, 리에가 그 여자한테 이야기했어.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한참 동안 밴쿠버에 가서 살기로 했다. 그래서 대개 고양이가 어지간히 말썽을 피워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었었다. 라고 말했으니까. 안 그런 것 같아도 리에가 아주 다부진 데가 있거든. 히다카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하지만 리에 씨 말이 맞네. 이쪽에서 굳이 서둘러서 고양이를 죽일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런 내 말에 왠지 히다카는 곧바로 동의하지 않았다. 여전히 느물느물 웃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야 불쑥 말했다. 내가 했어.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얼른 알아듣지 못해서 나는 되물었다. 무슨 얘기야? 그는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고 그 대신 담배와 라이터를 집었다. 내가 그 고양이를 죽였다고 독 경단을 정원에 뿌렸었어.
설마 그게 그렇게 잘 먹힐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말이야. 그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나는 히다카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느물느물 웃고는 있어도 그 얼굴은 농담할 때의 표정이 아니었다. 독 경담 같은 건 어떻게 만들어? 별것 아니야. 캣푸드에 농약을 섞어 정원에 던져두기만 하면 돼. 버르장머리 없는 고양이는 뭐든 덥석 집어먹는 모양이야. 히다카는 담배를 입에 물더니 불을 붙여 맛있다는 듯 연기를 토해냈다. 방충망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연기는 금세 지워졌다. 왜 그런 짓을 하냐? 나는 말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 집 아직 들어올 사람을 못 구했다는 이야기는 했었지. 다시 진지한 얼굴이 되어서 그가 말했다. 히다카 부부는 자신들이 캐나다에 가 있는 동안 이 집을 남에게 임대할 생각이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속 세입자를 찾고 있는데 지난번에 약간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하더라고. 어떤 소리를? 집 앞에 페트병을 늘어놓으면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야.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시달리는 집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래. 당연히 그래서는 아무도 이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겠지. 그럼 페트병을 치워버리면 되잖아. 그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누군가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정원에 고양이 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어떻겠어. 그나마 우리가 있을 때는 청소라도 할 수 있지만 내일부터는 아무도 없잖아. 오죽이나 좋은 냄새를 폴폴 풍기고 다니실까? 그래서 죽였어? 이건 기르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 그걸 그 님이라는 여자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히다카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서 껐다. 그거 리에 씨는 알고 있어? 내가 묻자 그는 한쪽 뺨으로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알 리가 있냐? 여자라는 건 원래 고양이를 좋아하잖아. 사실을 말하면 아마 나를 악마 취급할걸?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자 때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히다카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슬슬 전화가 걸려올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정대로 됩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지금 시작할 참입니다. 그렇죠. 오늘 밤 안에는 어떻게든 될 거예요. 네, 그럼 다 쓰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 아니요, 그게요. 이 전화는 내일 오전까지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 쪽에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에서요. 자, 그럼 또 연락합시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편집자야? 라고 나는 물었다. 응, 소메이 출판사의 야마베 씨. 내 원고 늦게 나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역시 이번만은 애가 타는 모양이야. 아무튼 지금 놓쳤다가는 내일 모레면 나는 일본에 없으니까. 그럼 자네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이만 슬슬 가볼게.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때였다. 인터폰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세일즈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리에 씨가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노크 소리가 났다. 응, 무슨 일이야? 히다카가 말했다. 문이 열리고 리에 씨가 우울해 보이는 얼굴을 내밀었다. 후지우 씨가 오셨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히다카의 얼굴이 소나기 직전의 하늘처럼 흐려졌다. 후지오? 후지오 미야코? 응, 오늘 안에 꼭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서 왔다는데. 아, 이거 참. 히다카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명 우리가 캐나다에 간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모양이지. 바쁘다고 하고 그냥 돌려보낼까? 글쎄.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니야, 만나자 라고 말했다. 우리로서도 여기서 결판을 내버리는 게 깔끔하지. 이 방으로 안내해줘. 그건 그렇지만 리에 씨가 거북스러운 듯이 내 쪽을 쳐다보았다. 아, 저는 그만 일어날 겁니다.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리에 씨는 문 건너편으로 사라졌다. 아, 참, 진짜 귀찮게 구네. 히다카가 한숨을 섞어 말했다. 후지오라니, 후지오 마사야에? 응, 그 여동생이야. 그는 약간 길게 자란 머리를 긁적였다. 돈이라도 좀 쥐어달라는 이야기라면 간단한데 책을 회수하라거나 완전히 새로 써달라는 이야기라면 도저히 응할 수가 없어. 발소리가 들려왔다. 히다카는 입을 꾹 다물었다. 복도가 어두워서 미안해요. 라는 리에 씨의 목소리가 났다. 그리고 노크 소리. 네. 문을 열고 리에 씨가 말했다. 후지오 씨예요. 그녀 뒤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여대생이 취업 면접을 볼 때 입을 듯한 정장 차림이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지만 나름대로 예의만은 지키려고 애를 쓴 것처럼 느껴졌다. 자, 그럼 이만. 나는 히다카에게 말했다. 모레는 가능하면 배웅을 나가겠다는 말을 하려다가 꿀꺽 삼켰다. 공연이 후지오 미야코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히다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리에 씨의 배웅을 받으며 히다카의 집을 나섰다. 서둘러 가시게 해서 미안해요. 손을 맞대고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죄송하다는 듯 그녀는 말했다. 몸집이 작고 마른 편이라서 그런 식의 몸짓을 하면 소녀 같은 분위기가 났다. 도저히 30이 넘은 나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모레는 공항으로 배웅하러 갈게요. 바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자, 그럼 안녕히 라는 인사와 함께 그녀는 내가 닿은 모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배웅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와 잠시 일을 하고 난 참에 현관 차인벨이 울렸다. 내가 사는 곳은 히다카와는 달리 겨우 5층짜리 건물의 원룸 맨션 한 칸이다. 작업실 겸 침실로 쓰는 3평짜리 방 하나에 4평 정도의 거실과 부엌으로 이루어진 작은 집이다. 그리고 리에 씨 같은 아내도 없다. 차인벨이 울리면 내가 직접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도어 스코프로 상대를 확인한 뒤에 걸쇠를 풀고 문을 열었다. 도지 출판사의 오시마군이었다. 여전히 시간은 정확하군. 제 특기가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이거 좀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모 유명 제과점의 상호가 새겨진 과자 상자였다. 그는 내가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부러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미안하네. 아니요.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인데요, 뭐. 오시마군을 좁은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주었다. 그리고 작업실로 가서 책상 위에 챙겨둔 원고를 가져왔다. 자, 여기. 잘 나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원고를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읽기 시작했다. 나는 신문을 펼쳤다. 항상 그렇지만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내 글을 읽는다는 건 그리 마음 편한 일은 아니다. 오시마군이 반쯤 읽었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무선 전화기가 울렸다. 잠깐 실례 라고 말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노노구치입니다. 여보세요? 나야. 히다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간 침울한 느낌의 목소리였다. 웬일이야? 그렇게 물어본 것은 후지오 미야코의 일이 은근히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지만 그는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인 뒤에 자네 바빠? 라고 물었다. 바쁘다고 할까? 지금 손님이 와 계셔. 그래? 몇 시쯤 끝날까? 나는 벽시계를 보았다. 6시를 조금 넘어선 참이었다. 앞으로 조금 더 걸릴 거야. 근데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하기가 어려워. 잠깐 자네하고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 이쪽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야 뭐 괜찮지만. 후지오 미야키 일 때문이냐고 물어보려다가 흠칫 멈췄다. 오시마군이 곁에 있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 8시로. 어때? 그가 물었다. 괜찮아. 자, 그럼 기다릴게. 그렇게 말하고 히다카는 전화를 끊었다. 내가 무선 전화기를 내려놓자 오시마군이 소파에서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볼 일이 있으시면 저는 이제 그만.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에게 어서 앉으라고 손을 흔들었다. 8시에 누구하고 좀 만나기로 약속한 것뿐이야. 아직 시간이 넉넉하니까 마음 편히 읽어봐도 돼. 아, 그러세요? 자, 그럼. 그는 다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나도 다시 신문을 훑어보기로 했지만 머릿속은 히다카의 용건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분명 후지오 미야코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짚이는 게 없었다. 히다카에게는 수렵 금지구역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었다. 어느 판화가의 생애를 묘사한 소설이다. 일단 픽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은 이 작품에는 실제 모델이 있었다. 후지오 마사야라는 사내였다. 후지오 마사야는 나와 히다카와 같은 중학교를 다녔다. 그 인연으로 히다카도 그에 관한 것을 소재로 써보려고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 소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즉, 작품 속에 후지오 마사야에게 그다지 명예롭다고 할 수 없는 일까지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특히 그의 중학교 시절의 수많은 기행에 대해 히다카는 거의 실제 사실 그대로 써버렸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물론 다르지만 그 부분만 읽어보면 나처럼 후지오 마사야를 아는 사람은 도저히 픽션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또한 후지오 마사야가 창녀의 칼에 찔려 살해되는 대목도 완전히 실제 사건과 똑같았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후지오 마사야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의 모델이 누구인지 그야말로 금세 짐작할 수 있었다. 이윽고 후지오 가족도 이 책을 보게 되었다. 후지오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항의에 나선 것은 어머니와 여동생이었다. 그녀들의 주장은 이러했다. 소설의 모델이 후지오 마사야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소설의 집필을 허락한 적이 없다. 또한 이 소설 때문에 후지오 마사야의 사생활이 폭로되고 그 결과 부당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는 이 소설책의 회수와 전면적인 개고를 요구한다. 히다카가 말했던 대로 그녀들이 배상금이라는 형태로 보상을 요구한 일은 없는 모양이었다. 그저 순수하게 소설을 다시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협상의 줄다리기를 해보려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 조금 전에 걸려온 히다카의 전화 목소리를 통해 추측해보자면 후지오 미야코와의 협상은 잘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자기 집에 와달라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일이 크게 틀어져 버린 건가? 그렇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맞은편에 앉은 오시마군은 원고를 다 읽은 모양이었다. 나도 신문에서 눈을 들었다. 정말 좋은데요? 오시마군이 말했다. 마음이 따스해지면서 뭔가 그리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가? 그렇게 말해주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 나는 실제로 안도하며 차를 마셨다. 오시마군은 영리한 친구지만 얼렁뚱땅 공치사를 늘어놓은 적은 없다. 평소 같으면 앞으로의 작업을 상의했을 텐데 오늘은 히다카와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6시 반이었다. 어떻게 시간은 좀 괜찮으세요? 오시마군이 눈치 빠르게 물었다. 아직 괜찮아. 근데 이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나도 이래저래 편리할 것 같아. 좋죠. 저도 어차피 저녁은 먹어야 하니까요. 원고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오시마군은 말했다. 내년이면 3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아직 독신이다. 집에서 2, 3분 거리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그라탕을 먹으면서 지필에 대해 상의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잡담이었다. 뭔가 이야기 끝에 내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작가 히다카 구니이코라는 말을 했다. 오시마구는 놀란 기색이었다. 히다카 씨하고 아는 사이세요?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같이 다녔어. 내 본가가 바로 이 근처였거든. 여기에서라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야. 지금은 그 친구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철거되고 맨션이 들어섰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구셨군요. 뭐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와, 그의 눈에 선망과 동경의 빛이 떠올랐다. 저는 그건 또 몰랐네요. 내가 자네 쪽 문예지에 글을 실게 된 것도 그 친구가 소개해줬기 때문이야. 그래요? 처음에는 그쪽 편집장이 히다카에게 원고를 의뢰했던 모양이야. 근데 히다카가 어린이 동화 쪽은 쓰기가 어렵다고 거절하고 대신 나를 소개해줬어. 그러니까 나로서는 큰 신세를 진 사람이지. 포크로 마카로니를 입에 넣어가며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히다카 씨가 동화를 써준다면 진짜 흥미롭긴 하겠네요. 그리고 오시마구는 내게 물었다. 노노구치 선생님은 어른을 위한 소설은 쓸 계획이 없으십니까? 언젠가는 써볼 생각이야. 기회만 닿는다면 이라고나 할까? 이건 나의 진심이었다. 7시 반에 패밀리 레스토랑을 나와 역까지 둘이서 나란히 걸었다. 반대 방향의 전차를 타고 가는 오시마군을 플랫폼에서 배웅했다. 곧바로 내 쪽에 전차도 왔다. 히다카의 집에 도착한 것은 8시 정각이었다. 나는 문 앞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집안이 온통 껌껌했기 때문이다. 대문의 등도 꺼져 있었다. 그래도 일단 인터폰 버튼을 눌러보았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역시 아무 응답도 없었다. 그때는 내가 뭔가 착각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히다카가 아까 전화로 8시에 와달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꼭 자기 집으로 8시에 라는 의미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왔던 길을 잠깐 되돌아갔다. 작은 공원이 있고 그 곁에 전화 박스가 서 있었다. 지갑을 꺼내며 안으로 들어갔다. 전화번호 안내를 통해 크라운 호텔의 번호를 알아본 뒤 호텔로 전화를 걸었다. 히다카라는 사람이 그 호텔에서 숙박 중일 거라고 말했더니 금세 연결해 주었다. 여보세요, 히다카입니다. 리에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노노구치인데요. 히다카 그쪽에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호텔에 안 왔어요. 지금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일이 남았을 테니까요. 아니요, 그런데 나는 집안의 불이 모두 꺼져 있고 안에 인기척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상하네요. 라고 그녀는 전화 너머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같았다. 호텔에는 서둘러도 한밤중이나 올 거라고 했었는데. 그럼 잠깐 어디 나간 건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리에 씨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하더니 이윽고 마음을 정한 모양이었다. 알았어요.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40분쯤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노노구치 씨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가 있는 곳을 설명해 준 뒤에 나는 근처 찻집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 박스에서 나와 찻집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히다카의 집 앞까지 가보았다. 여전히 불은 꺼져 있었다. 주차장에 사부가 그대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약간 마음에 걸렸다. 내가 찻집이라고 말한 곳은 히다카가 기분 전환을 위해 자주 찾는 커피 전문점이었다. 나도 몇 번 와본 적이 있었다. 찻집 주인은 나를 기억해 주었다. 오늘은 히다카 씨와 함께 안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 나는 대답했다. 주인을 상대로 프로야구 이야기 등을 하다 보니
그새 30분 넘게 지나갔다. 나는 계산을 끝내고 찻집을 나와 빠른 걸음으로 히다카의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리에 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참이었다. 내가 인사를 건넸더니 그녀는 웃는 얼굴로 응해주었다. 하지만 집 쪽으로 시선을 던지자마자 그 얼굴이 금세 불안한 듯 흐려졌다. 정말로 캄캄하네. 그녀가 말했다. 아직 안 돌아온 모양이죠. 하지만 외출할 예정이 없었는데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며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나도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현관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리에 씨는 여기저기 전깃불을 켰다. 실내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람이 있는 기척은 없었다. 리에 씨는 복도를 지나 히다카의 작업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외출할 때 항상 문을 잠가둡니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열쇠를 꺼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요즘에는 거의 문을 잠근 적이 없어요. 열쇠를 꽂고 그대로 문을 열었다. 작업실도 불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어두운 건 아니었다. 컴퓨터를 끄지 않았는지 데스크톱의 모니터 화면이 빛을 뿜고 있었다. 리에 씨는 손으로 벽을 더듬어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다. 작업실 한가운데 다리를 이쪽으로 향하고 쓰러져 있는 히다카의 모습이 보였다. 0점 몇 초쯤에 공백의 시간이 흐르고 리에 씨가 말없이 히다카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중간쯤에서 발을 멈추고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사이에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멈칫멈칫 다가갔다. 히다카는 엎드린 상태로 고개를 들어 왼쪽 옆 얼굴을 내보이고 있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이미 죽은 자의 눈빛이었다. 죽었어. 나는 중얼거렸다. 리에 씨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과 동시에 뱃속에서 밀려나온 듯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시청에서 나온 수사관들이 현장 검증을 하는 동안 나와 리에 씨는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응접실이라고는 해도 소파도 테이블도 없었다. 잡지가 가득 들어있다는 이삿짐 상자에 리에 씨를 앉히고 나는 곰처럼 방 안을 빙빙 돌아다니며 이따금 복도에 얼굴을 내밀어 검증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리에 씨는 울고 있었다. 내 손목시계는 오후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다. 사코다 경감이 들어왔다. 50이 되었을까 말았을까 하는 나이에 행동거지가 아주 침착한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잠시 이 방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것도 이 인물이다. 수사의 진두지휘를 맡고 있는 모양이었다. 잠시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겠어요? 사코다 경감은 리에 씨 쪽을 흘끔 바라본 뒤에 나를 향해 물었다. 네, 저는 괜찮은데. 나도 얘기할게요. 리에 씨가 손수건으로 눈 밑을 찍어내며 말했다. 약간 눈물 섞인 목소리였지만 또렷한 말투였다. 오늘 낮에 히다카가 그녀에 대해 다부진 성격이라고 했던 말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면 잠시만. 사코다 경감은 선체로 우리가 사체를 발견하기까지의 경위를 질문했다. 이야기의 흐름상 나는 후지오 미야코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히다카 씨가 선생에게 전화를 한 게 몇 시쯤이었어요? 6시 지나서였습니다. 그때 히다카 씨는 뭔가 그 후지오라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저한테 상의할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건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어떤 용건인지 뭔가 짚이는 건 없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코다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어서 리에 씨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후지오라는 여자가 돌아간 건 몇 시쯤이었어요?
5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남편분과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가요? 네,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때 남편분은 어땠어요? 후지우 씨와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아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걱정할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당신은 집에서 호텔로 출발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어디 보자. 오늘 밤과 내일 밤은 크라운 호텔에서 머물고 모레는 캐나다로 출발할 예정이었군요. 그런데 남편분은 일이 다 끝나지 않아서 혼자 이 집에 남았다. 자신이 메모한 내용을 보며 그렇게 말한 뒤에 사쿠다 경감은 얼굴을 들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저하고 또 리에 씨는 내 쪽을 쳐다보았다. 물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밖에는 소메이 출판사 편집부 직원이겠죠. 히다카가 오늘 밤에 하려던 작업이 소메이 출판사에 건네줄 원고였다고 나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범인을 특정하는 건 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물어본 거예요. 사쿠다 경감은 아주 잠깐 굳은 얼굴을 풀며 웃었다. 그 뒤 그는 최근에 집 주변에서 수상쩍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주로 리에 씨를 향해 던졌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나는 오늘 낮에 정원에서 본 옆집 여자를 떠올렸다.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다. 자기네 고양이를 죽였다고 그에 대한 몫으로 살인까지 한다는 건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망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바탕 질문이 끝나자 자택까지 부하 경관이 차로 데려다 줄 거라고 경감이 내게 말했다. 나는 리에 씨 곁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경감의 말로는 그녀의 본가에 연락했으니 곧 누군가 데리러 올 거라고 말했다. 히다카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나도 사실은 피로감이 덮쳐들고 있었다. 여기서 전차를 타고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힘에 부치던 참이었다. 나는 경감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응접실을 나서자 아직 수사관 여러 명이 남아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작업실 문이 그대로 열려 있었지만 안은 보이지 않았다. 사체는 실려 나간 모양이었다. 제복을 입은 젊은 경관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를 문 앞에 세워둔 경찰차 쪽으로 안내해 주었다. 경찰차에 타보는 건 속도 위반에 걸렸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이번 일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생각을 했다. 경찰차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큰 사람이었다. 빛이 가려져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자가 내게 말했다. 오래간만입니다, 노노구치 선생님. 네? 나는 발을 멈추고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했다. 남자가 내게로 다가오자 그림자 속에서 얼굴이 드러났다. 눈썹과 눈의 간격이 좁고 윤곽이 짙은 얼굴이었다. 낯이 익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으로 기억이 되살아났다. 자네는 저 아시겠어요? 물론 알지, 알아. 이름이... 머릿속에서 확인한 다음에 나는 말했다. 가가 교이치로였어. 네, 가가예요. 그는 공손히 인사를 건네왔다. 그때는 제가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나도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금 그를 보았다. 10년, 아니 좀 더 오래전인가? 예리한 얼굴 생김새가 한층 더 연마된 것 같았다. 경찰관으로 전직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이야. 저도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잘못 봤나 했는데 이름을 듣고 확신했죠. 그래, 내 성씨가 좀 희귀하니까. 그나저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이런 우연이 다 있군. 자, 차 안에서 이야기하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경찰차라는 게 별로 멋은 없지만요.
그러면서 그는 경찰차 뒷좌석에 문을 열어주었다. 그와 동시에 조금 전에 제복 차림 경관이 운전석에 앉았다. 가가는 내가 전에 교편을 잡았던 중학교에 대학 졸업 후 곧바로 부임했던 사회과목 교사였다. 그 역시 수많은 신임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기백과 열의가 넘쳤다. 검도의 달인이기도 해서 검도부를 척척 인솔하는 모습은 그의 열의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그런 그가 겨우 2년 만에 교직을 버리고 떠났던 데에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었다. 그 일에 관한 내 생각은 가가 선생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단지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소질에 맞거나 맞지 않는 일이 있다. 교사라는 직업이 그의 소질에 맞는 일이었느냐고 한다면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건 당시의 사회적 흐름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노노구치 선생님, 요즘 근무하시는 학교는 어디세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가가 선생이 물었다. 아니, 이제 선생이라는 호칭은 이상하다. 가가 형사라고 하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얼마 전까지 이 구역에 제3중학교에 있었는데 올 3월에 사직했어. 가가 형사는 뜻밖이라는 얼굴을 했다. 사직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일을... 좀 쑥스럽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고 있어. 그러시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히다카 구니히코 씨와도 친분이 있으셨군요. 아니, 그건 좀 달라. 나는 히다카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그의 인맥으로 지금 하는 일거리를 얻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가가 형사는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가며 듣고 있었다. 사쿠다 경감에게서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나? 하고 나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까 경감에게도 했었기 때문이다. 교직에 계시면서도 계속 글을 쓰셨던 거예요? 그런 셈이지. 근데 1년에 2번 30매 남짓한 단편을 쓴 것뿐이야.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에 전념해야겠다 싶어서 결심 끝에 학교를 그만뒀어. 그러십니까?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네요. 가가 형사는 감탄한 듯이 말했다.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본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20대 초반에 전직하는 것과 40을 눈앞에 두고 사표를 던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을 터였다. 히다카 구니히코라는 작가는 어떤 소설을 썼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가가 씨는 히다카 구니히코를 모르는 모양이네. 죄송합니다. 이름은 들었지만 그의 소설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특히 독서와는 담을 쌓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긴 일이 워낙 바쁘겠지. 아니요, 그냥 게으른 거예요. 한 달에 2-3권은 꼭 읽자고 항상 생각은 하는데. 그는 머리에 손을 얹었다. 최소한 한 달에 2-3권의 독서는 필요하다. 그건 내가 국어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었다. 가가가 그 말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히다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문단에 데뷔한 지 약 10년째라는 것. 그 사이에 모 문학상을 수상했고 지금은 손꼽히는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작품은 순수 문학의 범주부터 대중소설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다는 것 등이었다. 저도 읽을 만한 소설이에요? 가가 형사가 물었다. 이를테면 추리소설이라든가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소설도 있지. 나는 대답했다. 참고삼아 대표적인 소설을 좀 알려주세요. 글쎄. 나는 야광충이라는 소설 제목을 알려주었다. 한참 전에 읽은 것이라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살인을 다룬 이야기라는 건 틀림이 없었다. 히다카 씨는 왜 캐나다에 가기로 했을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약간 지쳤던 거 아닐까?
해외에서 한동안 느긋하게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었어. 밴쿠버는 리에 씨가 좋아하는 지역인 모양이야. 리에 씨라면 부인 말이죠. 아직 한창 젊은 분으로 보이던데. 바로 지난달에 혼인신고를 했어. 리에 씨하고는 재혼이야.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전 부인과는 이혼을... 아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벌써 5년 전 일인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화제의 주인공인 히다카 구니히코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다시금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대체 나와 어떤 일을 상의하려고 했을까? 만일 내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오사마 군과의 상의를 일찌감치 끝내고 좀 더 빨리 찾아갔다면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후회해봤자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며 나는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허락 없이 소설의 모델로 썼다는 이유로 후지우라는 사람이 항의를 했었다고 하던데요. 가가가 말했다. 그 밖에 다른 일로 히다카 씨가 번거로운 송사에 휘말렸던 일은 없었어요? 소설과 관련된 일도 좋고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 글쎄, 얼른 생각나는 건 별로 없는데. 대답하면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 탐문수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앞자리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경관이 내내 아무 말이 없는 것도 왠지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그런데요, 가가 형사는 수첩을 펼쳤다. 니시자키 나미코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그 밖에 오사노 데스지, 나카네 하지메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아, 그거? 그제야 알아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음의 문의 등장인물이로군. 히다카가 현재 월간지에 연재 중인 소설이야.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연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사망 직전까지 히다카 씨가 그 소설을 집필했던 모양이던데요. 그러고 보니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었어. 그 화면에 이 소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 나는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가가 형사에게 질문했다. 그 소설 어느 정도나 쓴 상태였어? 어느 정도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몇 매쯤이나 썼느냐는 뜻이야. 나는 그에게 히다카가 오늘 밤에 원고 30매를 써야 한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컴퓨터 서식이 원고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두 장은 아니었어요. 그게 몇 매인가에 따라서 범행 시각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히다카의 집을 나온 시점에는 그가 아직 집필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저희도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소설 원고라는 건 일정한 속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야 그렇지만 적어도 최고 속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히다카 씨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 어느 정도일까? 아, 전에 1시간에 4매 정도 쓴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 그러면 아무리 서둘러 썼다고 해도 6매쯤인가요? 그런 정도겠지. 내 말을 듣고 가가 형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머릿속에서 뭔가를 계산하는 모양이었다. 무슨 이상한 점이라도 있어? 라고 내가 물었다.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가가 형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컴퓨터에 남아있는 소설이 이번에 연재할 분량이라는 것도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아, 그렇지. 이미 연재했던 앞부분을 컴퓨터 화면에 불러오기로 띄워놓은 것뿐인지도 모르겠네. 그 점에 대해서는 내일 출판사에 문의해볼 예정입니다. 나는 재빠르게 생각을 굴렸다. 리에 씨의 말에 따르면 후지오 미야코가 돌아간 건 5시쯤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히다카가 전화를 했던 게 6시가 지난 시각. 그 사이에 집필을 계속했다면 아마 5매에서 6매 정도는 썼을 것이다. 문제는 그 외에 몇 매가 더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건 수사상의 비밀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가가 형사에게 물어보았다. 사망 추정 시각이라는 게 있지. 경찰에서는 몇 시쯤이라고 보고 있어? 그건 분명 수사상의 비밀이죠. 가가 형사는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말해도 괜찮을 겁니다. 자세한 건 부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시부터 7시 사이라는 게 우리 쪽 판단이에요. 아마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6시 조금 넘어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6시부터 7시 사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히다카는 나와 전화통화를 한 직후에 살해된 것이다. 히다카를 어떤 방법으로 살해한 거야? 그런 나의 중얼거림에 가가 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사체 발견자가 하는 말이라기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가 어떤 방법으로 살해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고백하자면 무서워서 사체를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털어놓자 가가 형사도 그제야 이해한 모양이었다. 그건 역시 부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살입니다. 교살이라고 하면 목이 졸린 거야? 밧줄 같은 걸로? 아니요. 전화 코드가 목에 감겨 있었어요. 아휴, 저런.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상이 있었습니다. 후두부를 맞은 것 같아요. 현장에 떨어져 있던 노쇠 문진을 흉기로 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내리치고 정신을 잃은 참에 교살했다는 건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가 형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곧 발표가 될 테지만 그때까지는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주십시오. 그야 물론이지. 이윽고 경찰차는 내가 사는 원룸 맨션 앞에 도착했다. 데려다줘서 고마워. 덕분에 편하게 왔어. 나는 인사를 건넸다. 자, 그럼 이만. 나는 차에서 내리려고 했다. 하지만 잠깐만요. 라며 가가 형사가 불러세웠다. 글이 실린 잡지 이름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소메이 출판사의 월간지 이름을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노노구치 선생님의 글이 실린 잡지 말입니다. 나는 겸연쩍은 것을 감추려고 잠시 얼굴을 찡그린 뒤에 약간 퉁명스럽게 잡지 이름을 말해주었다. 가가 형사는 그것을 수첩에 메모했다. 집에 돌아왔지만 한참이나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의 일을 되돌아보았지만 도저히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은 정말 다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비극적인 하루였는데도 이대로 잠들기가 아까운 듯한 마음도 들었다. 아니, 잠을 자려고 해도 오늘 밤은 아마도 어려울 터였다. 그러다가 나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체험을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다. 친구가 살해된 이 드라마를 내 손으로 글로 써서 남겨두자. 이 수기를 쓰게 된 경위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빠짐없이 기록해보자. 지금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 히다카의 죽음은 다음날 조간신문에 벌써 실려 있었다. 어젯밤에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을 것이다. 요즘에는 11시가 넘어서도 뉴스 방송이 나온다. 신문에서는 간단한 제목이 일면 가장자리에 나오고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다루었다. 히다카의 집 사진이 큼직하게 실렸고 그 옆에는 잡지용으로 촬영한 듯한 히다카의 얼굴 사진이 나와 있었다. 기사 내용은 거의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단지 사체 발견에 대해서는 집의 전기불이 꺼져 있다는 지인의 통보를 받고 아내 리에 씨가 자택에 돌아가 보니 1층 작업실에 히다카 씨가 쓰러져 있었다. 라고만 나와 있어서
독자들은 발견자가 리에 씨 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신문 기사가 전하는 바로는 경찰은 외부인의 우발적인 범행과 평소 안면이 있는 자의 범행이라는 양쪽 방향으로 수사할 전망이라고 했다. 현관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범인은 작업실 창문을 통해 드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신문을 덮고 우선은 아침 식사를 차리려고 일어섰을 때 차임벨 소리가 났다. 시계를 보니 아직 8시를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이런 이른 시간에 사람이 찾아올 예정은 없었다. 나는 평소에는 별로 사용하는 일이 없는 작은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네. 노노구치 선생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다. 몹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런데요.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땡땡 텔레비전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어젯밤 사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수 있을까요? 나는 깜짝 놀랐다. 신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텔레비전 방송국 사람들은 벌써 내가 발견자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그게... 나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생각했다. 경솔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무슨 일이신지. 어젯밤에 히다카 구니코 씨가 자택에서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인 리에 씨와 함께 사체를 발견하신 분이 노노구치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마 와이드쇼의 여성 리포터인 것 같은데 아직도 나를 태연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무신경에 적잖이 섭섭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어떻든 그렇게 물어보는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네, 사실입니다. 그들의 흥분하는 분위기가 문 너머로 전해져 왔다. 선생님께선 무슨 볼일로 히다카시 댁을 방문하셨던 건가요? 미안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는 경찰이 다 했어요. 히다카시 댁의 상황을 보시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에 씨에게 연락하셨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경찰 쪽에 문의해 주세요. 나는 인터폰을 껐다. 이야기는 익히 들었지만 텔레비전 쪽 사람들의 취재라는 건 역시나 무리하기 짝이 없었다. 사건이 난 것은 바로 어제다. 내가 아직 남 앞에서 이야기 따위를 할 심정이 아니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오늘은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만 있자고 마음먹었다. 히다카가의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사건 현장에 가까이 가는 건 어차피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있는데 다시 차임벨이 울렸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였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자세한 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히다카의 죽음이라는 비극만 아니었다면 나도 모르게 쓴 웃음이 터져버렸을 듯한 과장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발견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히다카 씨와는 절친한 사이셨죠? 그건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할 만한 건 없어요. 그래도 좀 잠깐만요. 남자는 물고 늘어졌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까지고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어서는 이웃 사람들에게 폐가 될 터였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다. 나는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마이크가 일제히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결국 오전 내내 매스컴의 인터뷰 공격으로 녹초가 되어버려서 아침밥도 변변히 먹지 못했다. 그렇게 점심이 지나고 뉴스 쇼 방송을 보며 가까스로 인스턴트 우동을 먹는데 화면에 내 얼굴이 크게 나오는 바람에 건더기가 목에 걸려 캑캑거리고 말았다. 오늘 아침에 찍어간 분량이 당장 방영되고 있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셨는데 노노구치 씨가 보시기에 히다카 씨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성 리포터가 큼직한 목소리로 질문을 한다. 이 질문에 화면 속에 나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침묵의 시간이 의외로 길어서 영상으로서는 지나치게 틈이 벌어졌다. 아마 편집할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주변에 있던 리포터들이 답답해하는 것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 금세 느껴졌다. 개성이 강한 친구였어요. 화면 속에 내가 드디어 말을 내뱉었다.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냉혹한 면이 있어서 놀라기도 했죠.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하죠. 냉혹한 면이라는 건 이를테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말하고 곧바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생각이 나지도 않고요.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고 싶지 않네요.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친 것은 히다카의 고양이 사례였지만 그건 공공방송에 내보낼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히다카 씨를 살해한 범인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속물스러운 몇 가지 질문 끝에 여성 리포터가 달아빠진 감상을 물었다.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대답에 리포터들이 잔뜩 실망한 눈치였다. 그 다음에는 스튜디오의 사회자가 히다카의 지금까지의 작가 활동에 대한 해설에 들어갔다. 그간 다양한 세계를 묘사해온 배경에는 작가 자신의 복잡한 인간관계가 영향을 끼친 게 틀림이 없다. 이번 사건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는 눈치였다. 그리고 최근에 히다카와 관련된 트러블로서 수렵 금지구역이라는 소설의 모델이 된 남자의 유족이 항의 중이라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어제 그 유족인 후지오 미야카가 히다카의 집을 방문했다는 건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사회자뿐만 아니라 우연히 오늘 게스트로 불려나온 탤런트까지 히다카의 죽음에 대해 저마다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댔다. 나는 지겨워져서 텔레비전 스위치를 꺼버렸다. 큰 사건에 대한 정보라면 역시 NHK가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히다카의 죽음은 국영방송이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할 만한 사건은 아닌 것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오늘 이게 몇 번째인가? 그래도 혹시 일과 관련된 연락이면 낭패를 볼까 봐서 매번 수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같이 매스컴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네, 노노구치입니다. 저절로 약간 무뚝뚝한 말투가 튀어나왔다. 여보세요, 히다카예요. 또렷한 그 목소리는 틀림없는 리에 씨의 것이었다. 아, 네, 이거 참.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 뒤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묘한 질문이었지만 그렇게 묻는 수밖에 없었다. 어젯밤에는 친정집에서 보냈어요. 여기저기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그럴 기운이 나지 않아서요. 그러시겠죠. 지금은 어디에? 집에 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건 현장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요. 그건 끝났습니까? 네, 끝났어요. 아직 경찰 몇 분이 계시지만요. 매스컴에도 상당히 시달렸겠네요. 네, 하지만 출판사 직원들과 남편과 친분이 있던 텔레비전 쪽 사람들이 오셔서 대응해 주신 덕분에 그나마 편하게 넘어갔어요. 그렇군요. 그건 참 다행이라고 말하려다 꿀꺽 삼켰다. 간밤에 남편을 잃은 여자에게 할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노노구치 씨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되게 몰려들고 정말 큰 고생을 하셨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출판사 직원이 알려주더라고요. 정말 큰 폐를 끼쳤다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취재 공세도 이제 어지간히 끝난 모양이고요.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투였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도 남을 걱정해주는 그 정신력에 나는 경탄하고 탐복했다. 강한 여자구나. 새삼 그렇게 생각했다. 뭔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남편 친척들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와주셨고 괜찮아요. 그래요. 히다카에게는 2살 많은 형이 있고 그 형 부부가 나이 든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 등을 나는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래도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고마워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일부러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잠시 리에 씨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직 젊고 친정이 운송회사여서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니까 생활에 부족함은 없겠지만 이번 사건의 충격을 딛고 일어서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무엇보다 히다카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달밖에 안 된 것이다. 리에 씨는 예전에는 히다카의 소설을 사랑하는 열성 팬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언젠가 업무 관계로 본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 뒤부터 개인적으로 사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어젯밤에 인생의 소중한 것 2가지를 동시에 잃은 셈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나는 남편, 그리고 또 하나는 작가 히다카 구니히코의 신작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뉴스쇼에 나와주었으면 한다는 의뢰였지만 즉석에서 거절했다. 가가 형사가 찾아온 것은 저녁 6시쯤이었다. 또다시 매스컴 사람들이 찾아왔나 지겨워하면서 나가보니 그였다. 하지만 혼자 온 게 아니라 그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마키무라라는 형사와 함께였다. 죄송합니다. 2-3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질문이 더 나올 거라고 짐작은 했었네. 자, 어서 들어와요. 하지만 가가 형사는 구두를 벗을 기미도 없이 식사 중이셨어요? 라고 물었다. 아니, 아직 뭔가 좀 먹어볼까 하던 참이야. 그러면 밖에서 드시죠. 실은 탐문수사로 급하게 돌아다니느라 여태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렇지. 가가가 동의를 청하자 마키무라 형사도 옆에서 장난스러운 쓴 웃음을 내보였다. 좋지. 어디로 갈까? 이 근처에 돈가스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라도 괜찮겠어? 저희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뭔가 퍼뜩 생각난 표정으로 가가 형사는 엄지로 뒤쪽을 가리켰다. 저 앞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던데요. 선생님이 어젯밤에 가셨다는 게 그 레스토랑이에요? 맞아. 거기로 갈까? 그러죠. 거기라면 가깝기도 하고 커피도 리필이 되니까요. 아, 그거 좋네요. 마키무라 형사가 맞장구를 치듯이 말했다. 나는 거기라도 상관없어. 자, 그럼 준비하고 나올게. 그들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가가 형사가 그 레스토랑으로 가자고 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의 말대로 단순히 거리가 가깝고 커피를 얼마든지 마실 수 있기 때문인가?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는 방을 나섰다. 레스토랑에서 나는 새우 도리아를 주문했다. 가가 형사와 마키무라 형사는 각각 양고기 스테이크와 햄버거 세트 메뉴를 골랐다. 저 그 소설 말인데요. 웨이트리스가 간 뒤에 가가 형사가 말문을 열었다. 히다카 씨의 컴퓨터에 남겨져 있던 얼음의 문이라는 제목의 소설요. 알지. 그게 어제 집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미 발표된 분량을 화면에 불러낸 것인지 조사해 본다고 했었지. 밝혀졌어? 네, 알아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쓴 분량인 것 같아요. 소메이 출판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지금까지 연재된 내용과 정확히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친구 살해되기 직전까지 열심히 글을 썼었군. 캐나다로 출발할 날짜가 바짝 다가와 있었던 만큼 히다카로서도 필사적이었을 것이다. 평소에 히다카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편집자의 속을 태우게 하면서도 마냥 태연했었는데.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가가 형사는 몸을 쓱 내밀며 오른쪽 팔꿈치를 테이블에 얹었다. 이상하다니? 원고 매수요. 400자 원고지로 환산해봤더니 27매나 되더라고요. 글을 쓰기 시작한 게 후지오 씨가 집에 돌아간 직후인 5시쯤부터라고 해도 이건 너무 양이 많아요. 어젯밤 노노구치 선생님께 문의했을 때 히다카 씨의 집필 속도는 1시간에 기껏 4매에서 6매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27매라. 그건 분명 너무 많네. 내가 히다카의 집에 갔었던 게 8시였으니까 설령 그 직전까지 히다카가 살아있었다고 해도 1시간에 9매의 속도로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 그렇다면 이라고 나는 말했다. 그 친구가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네. 거짓말이라뇨? 사실은 어제 점심때쯤 벌써 10매나 20매쯤 써두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히다카 특유의 허세랄까?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는 아직 하나도 안 썼다는 식으로 말했던 게 아닐까? 네, 출판사 직원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부인이 집을 나설 때 히다카 씨는 자신이 호텔에 가는 건 아마 한밤중에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최대한 8시까지 벌써 27매를 다 썼다는 거예요. 얼음의 문의 연재 1회분은 30매 전후라고 했으니까 거의 완성 단계였던 셈입니다. 글 쓰는 게 늦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예정보다 빠르게 써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글을 쓴다는 건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몇 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원고지 한 장을 채우지 못하기도 해. 그 반대로 뭔가 생각이 풀리기 시작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써버리기도 하고. 히다카 씨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까? 있었지. 아니, 그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렇군요. 저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짐작도 못하겠어요. 가가 형사는 앞으로 내밀었던 몸을 제자리로 물렸다. 근데 자네가 원고 매수에 집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내가 말했다. 간단히 말해 류에 씨가 집을 나갈 때는 아직 글이 완성되지 않았고 사체가 발견되었을 때는 거의 완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히다카는 살해될 때까지 상당히 열심히 작업을 했다. 그냥 그런 얘기 아닌가? 그럴지도 모르죠. 가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눈치이기도 했다. 형사라는 건 어떤 사소한 일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성에 차는 모양이구나 하고 예전에 후배 교사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주문한 음식들을 웨이트리스가 가져왔다. 그것으로 잠시 이야기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히다카의 유해는 어떻게 됐지? 나는 물어보았다. 부검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부검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가가 형사는 마키무라 형사를 보았다. 자네 오늘 사체 부검에 입회했었지?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입회했다면 이런 거 못 먹죠. 햄버거를 포크로 쿡 찌르며 마키무라 형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건 그렇다. 가가도 쓴 웃음을 지었다. 근데 부검은 왜요? 아니, 사망 추정 시각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저는 아직 부검 소견을 자세히 못 봤지만 아마 판명이 났을 겁니다. 그건 정확해? 뭘 바탕으로 판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이를테면 말을 하려다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관두죠. 왜? 새우 도리야 맛이 엉망이 될 테니까요. 내 접시를 가리키며 가가 형사는 말했다. 아, 그렇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말아야겠네. 그러는 게 좋다는 듯이 가가 형사는 끄덕 턱을 당겼다. 식사 중에 그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주로 내가 쓰는 어린이 대상의 글에 대해 물었다.
최근에는 어떤 경향의 동화들이 많이 읽히는가? 요즘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그런 것들이었다. 잘 팔리는 책은 문과성의 추천 도서이고 요즘 애들이 책에서 멀어진 것은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쪽으로 이야기했다. 요즘 부모들은 전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스스로 책을 읽는 습관이 없으니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혀야 할지도 모르지. 결국 정부에서 추천하는 책을 권하게 돼. 근데 그런 책은 어렵기만 하고 재미가 없어서 아이들은 점점 책에서 멀어져 가.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야. 내 이야기를 두 형사는 스테이크를 입에 넣어가며 맞는 말씀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이 주문한 것은 세트 메뉴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커피가 따라 나왔다. 나는 따뜻한 우유를 따로 주문했다. 담배 피우실 거죠? 재터리를 집으며 가가 형사가 물었다. 아니, 괜찮아. 끊으셨어요? 2년쯤 전에 끊었어. 의사가 피우지 말라고 했거든. 위가 안 좋아져서 말이야. 그러시군요. 그럼 금연석으로 할 걸 그랬네요. 그는 재떨이로 내밀었던 손을 거두어 드렸다. 작가들은 의뢰 담배를 피운다는 이미지가 있어서요. 히다카시도 헤비 스모커였던 모양이던데요. 그랬지. 작업 중이면 그 친구 방은 벌레잡이 연막이라도 피운 것 같았어. 어젯밤에 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어땠어요? 방 안에 연기가 좀 남아 있었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네. 아무튼 내가 너무 놀란 상태였어서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역시 약간 연기가 남아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 그렇군요. 가가 형사도 커피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그러고는 천천히 수첩을 꺼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8시에 히다카시 집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노노구치 선생님은 인터폰을 눌러도 응답이 없고 집안의 불도 모두 꺼져 있어서 리에 부인이 숙박한 호텔에 전화를 했다고 하셨죠. 그랬지. 그 전깃불 말인데요. 가가 형사는 똑바로 내 쪽을 보았다. 정말 전부 다 꺼져 있었어요? 꺼져 있었지. 틀림없어. 그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작업실 창문은 대문 쪽에서는 보이지 않죠. 정원 쪽으로 돌아가서 보셨던가요? 아니, 정원 쪽에는 들어가지 않았어. 하지만 작업실에 불이 꺼진 건 대문 앞에서 고개를 쭉 빼고 쳐다보면 알 수 있어. 그래요? 가가 형사는 약간 의아하다는 표정을 보였다. 작업실 창문 바로 밑에 큼직한 천엽 벚나무가 있거든.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 벚나무가 환하게 보여. 아, 그거였네. 가가 형사는 마키무라와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아니요. 단순한 확인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애매하게 보고하면 상사에게 혼나거든요. 꽤나 엄격한 모양이네. 어떤 업계든 다 마찬가지예요. 가가 형사는 예전 교사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웃음을 내보였다. 그건 그렇고 수사 쪽은 어떻지? 뭔가 알아낸 게 있어? 두 형사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마지막으로 가가 형사의 얼굴에 시선을 맞췄다. 이제 시작인데요, 뭐. 가가 형사는 온화하게 그렇게 말했다. 수사에 관한 일은 말할 수 없다는 뜻을 암암리에 내비치는 것일 터였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외부인의 범행이랄까? 그저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이를테면 우연히 절도할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히다카에게 들켜 뜻하지 않게 살해했다는 뜻이겠지.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건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글쎄요.
가가 형사는 옆자리 후배가 마음에 걸리는 눈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빈집털이범이라면 보통 현관으로 침입하죠. 혹시 들키더라도 어떻게든 변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떠날 때도 현관을 통해서 나가요. 그런데 히다카 씨 집 현관문은 아시는 대로 잠겨 있었어요. 범인이 일부러 문을 잠그고 갈 리는 없다는 건가? 히다카 씨 집 열쇠는 3개인데 2개는 리에 부인이 갖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히다카 씨의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창문으로 드나드는 도둑이 없는 건 아니잖아. 물론 그런 도둑도 있겠지만 그건 상당히 계획성이 짙은 범행이에요. 사전 조사를 해서 그 집 사람들이 언제 집을 비우는지, 도로 쪽에서 목격될 일은 없는지 그런 걸 모두 확인한 뒤에 실행에 옮기죠. 그런 쪽에 가능성은 없는 거야? 그렇죠. 가가 형사는 하얀 이를 내보였다. 사전 조사를 했다면 그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아, 하고 나는 입을 해 벌렸다. 그걸 생각을 못했네. 민망한 얼굴로 두 형사를 보았다. 마키무라 형사도 슬그머니 웃고 있었다. 제 생각에는 가가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은 아는 사람의 범행이에요. 허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로 해주십시오. 가가 형사가 둘째 손가락을 입에 댔다. 그야 물론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마키무라 형사에게 눈짓을 했다. 젊은 형사는 계산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 여기 계산은 내가 할게. 아니요, 아닙니다. 가가 형사가 손을 저으며 만류했다. 제가 모시고 왔는데요, 뭐. 하지만 이건 경비로 신청할 수 없잖아. 못하죠. 단순한 저녁 식사니까요. 이거 미안하네. 걱정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계산대 쪽을 보았다. 마키무라 형사가 돈을 치르고 있었다. 이윽고 그의 행동이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산대 아가씨에게 뭔가 말을 걸고 있었다. 아가씨는 이쪽을 쳐다보며 그에게 뭔가 대답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가가 형사는 계산대 쪽은 보지 않고 얼굴을 내 쪽으로 향한 채 말했다. 표정도 지금까지와 전혀 변한 데가 없었다. 알리바이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내 알리바이? 네.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지 출판사의 오시마 씨에게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뒷받침이 될 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모조리 확보하는 게 경찰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게로 왔군. 네, 같은 시간대가 아니면 웨이트리스가 다르거든요. 역시나.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마키무라 형사가 돌아왔다. 가가 형사는 그에게 물었다. 계산은 잘 맞았어? 네, 잘 맞았습니다.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가가는 나를 보면서 눈을 찡긋하고 웃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가가 형사는 즉각 강한 관심을 보였다. 레스토랑을 나와 잠시 걸음을 옮긴 뒤의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 집 앞에서 그대로 헤어졌을 것이다. 이런 경험은 아마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남겨두기로 했어. 일종의 작가 근성이라고 해도 좋겠지. 그러자 가가는 잠시 생각을 더듬듯이 침묵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그걸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보여주다니? 자네한테? 아니,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쓴 글이 아닌데. 부탁드립니다. 그는 머리를 숙였다. 마키무라 형사도 옆에서 똑같이 하고 있었다. 아이고, 이러지들 말고 길에서 절을 받으면 내가 민망하지. 게다가 지금까지의 기록은 이미 자네에게 다 말한 내용이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참, 나는 머리를 긁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집에 잠깐 올라갈까? 아,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로 입력해둔 거라 프린트하는 동안 기다려야 해. 네, 기꺼이. 가가 형사가 말했다. 두 형사가 집에까지 따라왔다. 내가 프린트를 시작하자 가가 형사는 곁에 와서 들여다보았다. 이건 워드 프로세서 전용이에요? 그렇지. 히다카 씨 방에 있었던 건 컴퓨터였죠. 그 친구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아. 나는 말했다. 컴퓨터 통신이니 게임이니 이래저래 하고 싶은 게 많았던 모양이야. 노노구치 선생님은 컴퓨터는 안 쓰십니까? 나는 그냥 워드 프로세서로도 충분해. 그럼 원고는 출판사 직원이 매번 받으러 와요? 아니, 대개는 팩스를 사용해. 저기 있잖아. 방구석에 놓인 팩스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전화 회선은 하나뿐이어서 거기에 무선 전화기의 본체를 이어놓았다. 하지만 어제는 출판사 직원이 원고를 받으러 왔다면서요. 가가 형사가 얼굴을 들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의 눈 속에 의미심장한 빛이 감도는 것 같았다. 범인은 아는 사람이다. 조금 전에 그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직접 만나서 상의할 게 있어서 어제는 특별히 집으로 좀 와달라고 했었어. 내 대답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 이상은 아무런 질문도 던져오지 않았다. 프린트를 마치자 그것을 가가 형사에게 건네기 전에 나는 말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감춰두고 쓰지 않은 것도 좀 있어. 그런가요? 가가 형사는 그다지 놀라지 않는 기색이었다. 읽어보면 알 거야. 이 사건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공연히 남을 의심하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서. 히다카가 고양이를 죽인 건에 대해서였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도 있죠. 가가와 후배 형사는 프린트된 수기를 받아들자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 자, 그건 그렇고 가가와 마키무라 형사가 돌아가자 나는 즉시 오늘분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에게 건넨 분량의 그 다음인 셈이다. 이것도 가가 형사가 읽어보겠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되도록 그런 건 의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써나가려고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